많이 알게 됐고, 그러니까 말만 듣다가 영화로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알게 되고. 네, 역사와 접목해서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 같은 것들이 영화와 함께 감독님의 강의가 너무 좋았고, 이틀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도 많이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 주변에 제가 배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또 알려주고, 기회만 된다 그러면은 같이 참여하고 싶고 같이 오고 싶습니다. 혼자만 알기가 너무 아깝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그런 책임감, 사명감까지 느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8월 1일 이란 정보부가 이스라엘과 연결된 간첩 혐의로 소수 종교인 바하이교 신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체포된 신자들이 이란에서 정보를 수집해 이스라엘에 있는 바하이 센터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몇 명의 신자들이 체포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탄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정자와 난자 없이 동물의 인공 배아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과학자들은 쥐의 피부 줄기세포를 이용해 초기 단계의 뇌와 심장을 갖춘 인공 배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연구 논문 국제학술지 셀에 공개했습니다. 제이콥 한나 연구원은 정자와 난자 없이 배아를 얻은 이번 결과가 굉장히 놀랍다면서 미래의 인간 배아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 배아는 윤리적인 문제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월 2일 길보아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관이 팔레스타인 출신 죄수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도관은 현재 길보아 교도소는 마흐무드 아탈라라는 죄수에게 점령당한 상태이며 상급 교도관들과 모종의 계약을 맺고 여성 교도관들을 지속적으로 성착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탈라의 변호인은 협의하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고발을 거부한다고 전했습니다. 8월 3일 이슬라믹 지하드의 공격 우려 속에서 가자 지구의 도로 폐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일 밤 서안지구 제닌에서 이슬라믹 지하드의 수장인 사디를 체포했다고 밝힌 뒤 보복성 공격에 대비해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는 사디의 체포에 대한 대응으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2020년 8월 10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이스라엘 군과 또 가자 지구의 PIJ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무장 단체와 전투가 벌어졌는데 3일 만에 휴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죠. 이번 전투로 인해서 44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랄까? 왜 이 전투가 시작된 겁니까? 예, 지난 8월 1일 이제 PIJ 수계급 이제 사디 수장을 이제 체포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고요. PIJ는 이제 복수를 천명했고 사전에 이제 좀 디에스컬레이트 하기 위해서 IDF는 이제 도로까지 봉쇄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사일 공격을
시작됐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가자 지구의 무장 단체는 하마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 그 전투로 인해서 PIJ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또 하마스와는 다른 무장 단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자 지구에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개 있나 보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여러 단체들이 이제 중소 단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PIJ는 과거부터 이제 하마스랑 같이 보조를 맞춰왔는데 요번에는 조금 약간 해석이 조금 힘든 게 하마스의 사주를 받고 한 건지 아니면 독자 행동을 한 건지 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하마스는 이게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서는 가자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마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즉 하마스한테 힘을 실어주자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분파가 많으니까. 뭐 이런 소식도 있고요. 최근에 가자발 이제 580발이 발사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이언돔이 97%를 요격했다고 하고요. 작년에 그 장벽의 수호작전에 비해서 요격률이 90%였는데 7% 이제 오른 거죠. 어쨌든 이번 전투에서도 또 아이언돔이 큰 활약을 했네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3일 만에 휴전을 했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투데이 먼저 본격적으로 알아볼 저희 분석해볼 주제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러시아가 반유대주의 결의안 거부에 앞장서온 이스라엘의 최고 우군이라는 외교 비사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퇴임한 데니 다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재임 시절 외교 비사를 다룬 회고록에서 유엔에서 발의되는 모든 반이스라엘 결의안의 거부 협조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양국의 외교 라인에도 불구하고 야이르 라피드 총리 대행은 이번 러시아 내 주이시 에이전시 폐쇄 조치가 양국 간 외교 관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라피드 대행은 외교부의 모스크바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하고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지를 강화할 것과 비판 성명 및 국제 여론전을 펼칠 초강경 대처를 요구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중립 노선을 깨고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자 러시아 외교부 역시 이스라엘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였죠. 데니 다논이 쓴 그 회고록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에서 발의되는 반이스라엘 결의안에 대해서 주로 이 러시아 쪽에서 많이 그것을 반대해 오고 거부권을 행사해 왔었다는 건데 이와 관련된 회고록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다논 이스라엘 대사가 이제 2016년부터 20년에 재임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외교 비사를 다룬 회고록 사자의 소굴에서가 이제 출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밀리에 안보리의 반이스라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이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다음에 결의안 저지에 혁혁한 도움을 줬다고 회고록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회고록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그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바마는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반이스라엘 결의안을 계속 추진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막았다. 이런 얘기, 그야말로 치열한 이스라엘을 두고 벌이는 그 외교전 이야기가 이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이 대사의 재임 시절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인데요. 2016년도 말에서 2017년도가 바로 오바마 정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 교체기란 말이죠.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신부인 트럼프 아무런 사정 협의 없이 반이스라엘 결의안 2개를 그냥 질러놓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대표적으로 이제 결의안 2334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제 유대인 정착촌 제한, 규탄 결의안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미국이 아닌 무슬림 국가로부터 이스라엘 대사는 처음에 듣게 됐죠. 자기 당사자 문제인데 이 소식을 접한 이제 그 다논 대사는 네타냐후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다논 대사는 사만타 파워스 유엔 주재 미 대사를 설득했는데 번번이 이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다 휴가하고 전화 안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 측 이제 외교안보 라인이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제 막판에 이집트를 이제 결의안 반대로 이제 돌아세웠죠. 결국에는 이제 그 문제 결의안 2334는 러시아가 상정 연기로 막 여러 가지 저지 노력을 했으나 결국엔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결의안 234는 현재까지도 이스라엘한테 족쇄로 다가오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제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인 중국까지 나서면 이스라엘 보고 결의안 2334를 준수하라고 이제 야단인 거거든요. 근데 이 씨앗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유엔에서 이제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친우방 국가로만 알려져 있었던 그 미국이 오히려 그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반이스라엘 결의안을 추진을 하고 그 와중에 오히려 또 러시아는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라는 그런 얘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러시아의 입장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반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근데 그 사전에 이제 그 당시에 또 결의안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23349 결의안, 또 하나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비밀리에 안보리에 상정했어요. 비밀리에 이거는 28 평화협정을 규정한 평화설정 결의안인데 이건 러시아가 부결을 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팔레스타인 관련 조약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사활적 국익이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에게 사활적 국익에 관한 문제가 우크라이나죠. 근데 전쟁이 터지자 공개적으로 라피드 외무장관이 러시아 규탄을 하고 나섰으니 그 양국 외교 관계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리는 없죠. 그런데 다시 이제 2016년, 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이 이뻐서 이걸 결의하는 저지를 도와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때부터 오바마 행정부 당시부터 나토를 확장시켜서 중립 혹은 버퍼존 상태인 우크라이나를 서방권에 편입하려는 노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이제 반대 외교를 이제 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미 외교를 펼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수혜를 입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지금 그 러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라피드 대행이 외무장관 시절에도 이제 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공개석상에서 최근 이제 총리 대행 시절에도 미숙한 행보를 보였죠. 그 유대인 에이전시 문제 때문에. 근데 나름대로 이스라엘 조야에서는 러시아와는 로키, 그러니까 물밑 조용한 외교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다수 의견이라서 이제 라피드 대행도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할하는 외교 무능의 대명사인 이제 오바마 상기 정부인 이제 바이든하고 이스라엘 공동 보조를 마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분석해볼 두 번째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의 5차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판세는 네타냐후 블록의 우세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칸 방송은 과반 의석을 점하는 블록이 없는 가운데 네타냐후의 블록이 60석에 가장 근접해 있고 좌우 양극단으로 쪼개진 정치 지형이 투표율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번 총선이 이스라엘 유권자 지형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도 우파의 투표 행보가 최종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동안 네타냐후의 우파 블록은 강력한 보수 회귀 노선으로 이 중도 우파의 표를 포기했지만 지난 7월 10일 청백당과 새희망당이 선거 연대를 선언해 중도 표심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선이 올 11월에 있는데 벌써 여론조사를 시작했나 봐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있는 그쪽에 블록이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그 정치적인 면에서 뒤로 좀 물러난 셈이 된 그 베냐민 네타냐후 다시 또 등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가 봐요. 일단 내각제 특성상 임기 제한이 없는 관계로 법적으로 이제 네타냐후 후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부패 혐의로 이제 낙마시키려고 이제 네타냐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공작이 있었으나 이번 재판에서 이제 온 국민 앞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검찰 측 주장이 이제 허구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고 오히려 이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좀 거세지고 있죠. 또 다른 측면이 이제 내각제 특성상 대통령제와 달리 다수 점유로 내각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기서는 중대 과반인 과반수 61석을 점해야만 내각 수반을 구성할 수 있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지도 하락이 실각의 원인이 아니므로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건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건 아니죠. 예전에 그 베냐민 네타냐후가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그 여당 쪽에서 입법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보죠? 불의했는데 그게 그 크네스트에서 3차 동의를 거쳤는데 1차에서 2차에서 다 부결되고 내각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다른 현안 이슈 때문에 밀려가지고 결국에 반 네타냐후 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네타냐후가 이번에 만약에 다시 등장하게 되면은 6번째 총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와우. 그러면 그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까? 7번, 8번. 내각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장기 집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진보냐 중도냐 아니면 보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스라엘은 좌파 우파 이 구분이 좀 명확한가 봐요. 이스라엘에서 좌파 우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서구 기준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지만 이제 우파 노선이라 하면 이제 경제 정책에 관해서 이제
재정 건전성을 이제 바탕으로 둔 작은 정부 큰 시장 혹은 재정 지출 억제, 규제 완화 뭐 이런 걸로 규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좌우의 구분법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변별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팔레스타인 문제하고 유대교 전통사회 문화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문제로 이제 좌우가 갈려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치면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보역 갈등이 있듯이 이제 유사한 것이죠. 그동안까지 이제 유권자의 지형은 팽팽한 좌우 균형이었어요. 균형이 50대 50이었는데 이게 언제 이 흐름이 붕괴된 게 2000년에 이제 오슬로 평화 협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 그 협정의 어떤 부작용인 그 2000년대 이후로 이제 팔레스타인발 테러, 인티파다들이 이게 막 있으면서 평화협정이 이제 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해서 강력한 오른쪽 회귀 노선이 발생했어요. 그 때문에. 그래서 정치 지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국가 해법을 반대하는 우파 노선으로 다들 이제 수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그걸 이제 지표로서 어떻게 나타나냐 보니까 40에서 45%가 범우파, 그 다음에 30에서 35%가 중도 좌파, 좌파, 20에서 25%가 이른바 중간층이라 얘기하는 중도 우파라고 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소프트 라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범우파랑 중도 우파를 포함하면은 70%예요. 그러니까 중도하고 중도 좌파는 30%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냐후 측에서는 가장 큰 덩어리가 이제 우파 보수 블록이니까 이거 먼저 먹기 시작한 거고, 아무래도 20에서 25%의 그 중간층을 포함한 중도 우파가 이제 소외가 되다 보니까 요거를 공략하기 위해서 간치 국방장관하고 사르 법무장관이 각각 속해 있는 정당인 청백당과 새희망당이 연대해서 이 중간층을 공략하라고 최근에 선거연대에 그 합당을 했어요. 우리로 치면은 이걸 공략하려고. 그래서 이제 25% 싸움이다라고 이제 현지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보수 우파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올 11월에 다시 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정말 정치적 불사조가 뭐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렇게 베냐민 네타냐후를 기다리는 그 배경,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매력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수 회귀 유권자 지형 변화도 있지만은 이제 베네트 라피드 내각의 불안정성, 무능이 가장 큰 거죠. 기존에는 뭐 과거에 4차 총선할 때 저도 외신을 들여다보면은 항상 네타냐후 필요증, 뭐 부정부패혐의 이게 키워드였는데, 오히려 이제 워낙 무능하다 보니까 반사이익이 났고, 우리로 치면 이제 박정희 향수랑 비슷한 거죠. 이제 문민정부 때 김영삼 정부가 IMF 금융위기로 위기를 맞으니까 그때서 박정희 신드롬이 다시 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2년 전인가요? 그 이스라엘의 국회 크네셋에서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떠나는 고별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터미네이터 같은 얘기를 했어요. I'll be back soon. 이렇게 의미심장한 멘트를 하고 떠났는데, 근데 이게 그 어쩌면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현영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치가 워낙 예측하기 힘들고 좀 급변하다 보니까 함부로 예측하기는 좀 힘든데요. 현재 구도가 고착된다면 아마 단독으로 61석 우파 블록이 형성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이제 아마 결국 그 한석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르와 이제 간치의 그 연대도 결국에는 뭐 여론을 뭐 지지율을 많이 먹겠다라기보다는 오른쪽 진영에서 하나라도 빼오는 그런 선거 구도였기 때문에 한석 싸움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61석 우파 블록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올 11월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공격용 무인기의 사용 사실을 처음으로 공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많은 군사용 드론을 운용하는 동시에 최대 드론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표적 암살에 무장 드론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공격용 드론 사용에 대해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해왔지만 이번 공표는 무장 드론의 해외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적의 순회 세력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성과가 잇따르자 21세기 전장에서 드론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을 이젠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 아마 이런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핵무기가 있다 없다 이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일종의 그 NCND 정책을 유지해 왔다가 얼마 전에는 그 라피드 대행이 핵무기가 있는 걸로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 큰 화제가 됐고요. 이번에는 공격용 무인기에 대해서도 전혀 그 발설하지 않다가 이번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공격용 무인기가 있다 이렇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동안 정확하게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드론에 관해서는 이제 이 본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드론 해외 수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그러니까 그 배경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무기 시장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폴란드가 이제 구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함으로써 폴란드는 신규 무기 체계 구매에 나서고 있죠. 지금 그 덕분에 이제 한국 방위 산업이 대박을 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K2 전차, K9 자주포,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 해서 총 20조 원 상당의 이제 수출 물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의 퇴조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이제 자체 무장 필요성이 이제 그 무기 무장 수요도가 확 올라가게 되다 보니 대표적인 방산 강국인 이스라엘로서는 이 시장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드론 무기의 역량을 이제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언론 보도인데 그동안까지는 이거를 비보도 원칙을 이제 깨고 이제 우리도 공격적으로 이제 홍보하겠다 뭐 이런 걸로 흐름을 익힙니다. 일단 숫자로 보면 2021년 기준 그 무기 수출액 가운데 무인기 기준이 한 9% 달합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정도 수출해 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2억 5천 달러 규모예요. 그 드론 시장 규모가. 근데 앞으로 더 증가 추세니까 아마 이스라엘도 이번 홍보나 광고를 통해서 더 이제 이 수출액을 늘려나갈 그 심산이라고 보여지고요. 한 13조 원 규모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확인했던 그 공격용 무인기 이게 드론을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 이렇게 그 공격용 무인기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시켜주지 않을 만큼 그 능력이나 위력이 굉장히 아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성능에 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매체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은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레바논의 현지에 둔 위성 매체 채널들이 이런 데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가장 최근 게 지난 2월 6기의 이스라엘 무장 드론이 이란의 드론 수백 기를 파괴했다고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킬 레이쇼가 한 17대 1이에요, 진짜.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다 알고 있는데 자폭 드론도 있어요. 스스로 가서 이제 목표물을 파괴하는 건데 그 파괴력이 러시아의 방공망 S-300을 무력화시킬 정도라고 하니까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 하일로 배열이라고 해서 드론이 정밀 타격, 정찰 모든 전장의 다양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터키의 그 드론 실력도 만만치 않다 그러던데요. 예, 그 터키가 이제 부각된 게 이제 언론 보도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아르메니아하고 아르제바이잔 분쟁에서도 터키에서 한 TB2 공격용 드론이 활약이 이제 보여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홍보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 수백 대의 드론이 하늘에서 물론 조종은 지상에서 하겠지만 하늘에서 수백 대의 막 드론이 서로 쏘고 떨어뜨리고 날아가고 도망가고 막 이런 장면, 야 이게 마치 미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장면들이 지금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동안 이걸 비공개를 했던 게 아마 이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란의 그 어떤 싸구려 드론으로 막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대리 세력들이 그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 감춘 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이란의 그 싸구려 드론하고 이스라엘의 그 드론하고. 예, 안 되죠. 자, 이제 오늘 또 알아볼 네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동성 커플의 대리모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스라엘 보건부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리모 출산의 법적인 문호가 개방됐지만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동성 커플의 대리모 출산에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리모가 부족해 해외에서 대리모를 지정해야 하며 이스라엘에서의 대리모 출산 비용이 한화로 최소 1억 1,500만 원에 육박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2010년부터 동성 커플의 대리모 출산이 합법화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새롭게 결정한 동성 커플의 대리모 출산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제 헌법 소원이 최초 제기된 게 2010년부터 시작해서 한 11년간 이제 법률 논쟁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1년 7월에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뭐라고 내렸냐면 동성 커플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서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이제 대리모 합법화가 된 것이죠. 동성 커플에 한해서. 그래서 6개월 안에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해서 올 1월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합법화로. 출산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대리모의 프로세스는 대략 어떤 거냐면 이제 동성 커플 기준으로 게이 커플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여성의 난자 기증자를 선택해서 그다음에 체외 수정관 시술을 통해서 그 수정체를 만들어서 이제 대리모 자궁에 이식해서 출산하는 방식입니다. 그 프로세스가 여러 단계 거쳤는데 법적으로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리모는 어떻게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해외에 있는 대리모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국내외에 다 개방이 됐어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제 건강한 대리모를 구할 수 있느냐, 그 자궁 상태가 튼튼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폭발하는 대리모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요. 대리모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예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87,000달러 정도 되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이상 상회하고 이제 대기간이 2, 3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체외 수정을 통한 대리모 산업을 허용한 나라 중에 가장 시장이 큰 규모가 이제 미국인데 출산 건수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1위예요. 아, 우크라이나에도 대리모 시장이 크군요. 엄청나게 크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비용 문제예요. 대리모 지불해야 될 비용이 미국 같은 경우는 13만 달러, 한 1억 6천만 원이죠. 우리나라로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대리모가 이제 출산을 받는 대가는 15,000달러, 한 1,800만 원 정도. 인구를 봐야 기껏해서 1,000만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별거로 다 뉴스가 그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로 세계 최고라는 소리를 듣는 거는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그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런 개념이 좀 또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법률적 소송들이 많이 집적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리모가 나중에 자기가 친모 그 법률적인 투쟁도 벌이기도 하고 아무리 계약서를 써도 이제 분쟁 사유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도 알 수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인류가 어떻게 타락해져가고 어디까지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지표가 이스라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말이 틀리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조현영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이런 뉴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과학 지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요즘에 막 인공자궁도 나온다고 그러고 인공자궁. 예, 그것도 뭐 개발 단계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외 수정을 하려면은 그 유전자 그 기증자의 그 지놈 지도가 보고서나 그 일종의 유전자 편집 조작도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 이제 그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트랜스휴머니즘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칩셋만 이식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화 때 타락상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아이고 참 진짜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도 참 그래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안 가리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볼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